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어제 아침 대전의 한 쇼핑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이 검은 연기가 삽시간에 퍼져버리면서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마 정확한 원인은 파악해봐야겠지만 지하 주차장에 쌓여있던 그런 박스라든지 이런 불에 잘 탈 수 있는 것들이 타들어가면서 삽시간에 큰 불로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뚫려버린 천장에 원달러 환율 1,500원 선도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급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5% 이상 폭락했습니다. 국민들은 또 한 번의 공포의 검은 월요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3년 표류 끝에 결국 한화의 품으로 인수되게 됐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한화그룹에 팔기로 결정한 겁니다. 한화그룹은 10여 년 전에 이미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한 차례 포기한 적이 있는데 결국 대우조선을 품에 안게 된 겁니다.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 사업에 대우조선이 큰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을 한화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영국에 이어서 이탈리아에서도 첫 여성 총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게다가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는 조르자 멜로니 대표는 무엇보다 파시즘 창시자인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에 탄생하는 극우 총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극우 정권 등장에 유럽연합에서는 벌써부터 단일 대우회 균열이 생길 거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이집이 흥행을 하면서 블랙핑크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 6월 활동을 잠정 중단한 BTS의 후계자로 보이그룹이 아닌 블랙핑크가 꼽힐 정도입니다. 자, 화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2, 3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순식간에 이제 검은 연기가 차더니 가라앉아갖고. 화장이면 바로 이렇게 써요. 살 데가 없으니까 가야마다 이렇게 써요. 자, 영상 보신 것처럼 어제 오전 7시 45분쯤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7명이 숨지고 1명은 지금 현재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화면이 바로 어제 아침 불이 난 이후에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차량입니다. 진입하는 그 순간에 이미 천장을 중심으로 뿌연 연기, 검정색 연기가 가득 차 있고 저 멀리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놀란 나머지 운전자는 곧장 들어왔던 그 길로 후진으로 해서 차를 빼고 있는 중이었고 빼는 그 순간 이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끔 연기는 주차장을 가득 메워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만큼 삽시간에 검정색 연기가 빠르게 번졌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끔찍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유독가스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사실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유독가스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최병우 위원님 사람들이 그만큼 더 나오기 더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개장하기는 전이라고 합니다. 네. 7시 35분 정도면은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쌓아두었던 그 아마 박스 같은 네. 박스가 종이 재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의 불이 쉽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옮겨 붙어서 지금 증언자들에 의하면 뭐 20초 내지는 30초 만에 검은 연기가 지하 주차장을 꽉 메웠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면 아무래도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할지라도 환기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 검은 연기가 하니까 뭐 출구를 찾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작동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보여드릴 영상을 보시면 이것 때문에 불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원으로 저희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일단 하역장에 박스가 촘촘하게 쌓여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안에 내용물도 들어가 있는 그런 박스가 또 켜켜이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내부에 하역장이 있고 그 하역장 곳곳에 탈 수 있는 물질들 그리고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저러한 종이류의 물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불길이 삽시간에 빠르게 번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원인으로 지금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영상은 지난 2월에 촬영된 영상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치웠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러한 원인들, 박스들 때문에 더 크게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조사 결과 장윤주 변호사님 여전히 저게 쌓여 있었다면 저것은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일단 지금 불이 난 지하 1층 주차장에 지금 물류 상하차 시설이 있었다라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의류나 박스 같은 가연성 물질들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커졌고 유독가스들이 엄청나게 번졌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오전에 합동 감식을 통해서 그 화재 원인들을 정확히 밝혀봐야겠지만요. 네. 저런 이제 적재 장소 때문에 화재가 번졌을 것이다라는 추정은 지금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련 규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적재물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지금 현재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품목별로 어떻게 쌓아놔라라든지 뭐 화재 관련된 물건들을 어떻게 쌓아놔라 요 정도의 좀 근거 규정이 있을 뿐이지 관련해서 뭐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이 만비되어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 항상 지금 상황에서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난 후에 항상 수습책을 마련하는 게 항상 안타까운데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이 관련 법규를 좀 미비 사항들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7명이 이미 숨졌고 1명은 구조가 됐지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된 분 중에서 그 위중한 상태인 그분은 방재센터에 근무하는 40대 직원이었는데 동료들의 대피를 끝까지 돕다가 정작 본인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7명이 사망하시고 한 분이 지금 중태에 빠졌다라고 했는데 그 한 분이 이제 40대 직원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처음에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그 화재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고 또 방재센터에 가서 본인이 좀 뭔가 이 피해를 막아보기 위해 노력하시다가 정작 본인은 대피를 하지 못하시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왔을 때 그 분께서 지금 쓰러져 계신 것을 이제 발견해서 구조가 된 상태인데요. 일단 구조 과정에서 자가호흡은 돌아온 상태지만 지금 굉장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울렛 대전점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 올립니다. 저희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거듭 사죄 말씀 올립니다. 자, 그 40대 여성 직원은 본인이 끝까지 남아서 다른 직원들을 대피시키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의 노력 덕분에 110명에 달하는 다른 직원들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지만 자가 호흡도 가능한 그런 상태인 것도 함께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쾌유를 좀 빌겠고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명의 숨진 그 사상자들도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게 또 사고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지금 현재 정원 유착 논란으로 확전이 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순방 발언 논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꺼내들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겹겹이 거짓말로 불신이란 감당 못할 빚을 국민께 안겼습니다. 이번 순방의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오늘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앞서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들었듯이 박진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오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조금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박홍근 원내대표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야당의 주장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정부 초기에 해임 건의를 남발하게 된다면 국민 여론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의 이러한 해임 건의안 발의라는 그 주장에 여당에서는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해임 건의안의 발의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요건은 지금 뭐 민주당이 169석이니까 네.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그 명분이 국민의 공감대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만약에 민주당에서 규정한 대로 정말 이번 일이 외교 참사라면 그러면 뭐 해임 건의안 충분히 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외교 참사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영국 조문 외교가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공세를 취했던 바대로 정말 그게 여러 가지의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이 있었던 것이냐부터 논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이른바 비속어라고 하는 그 발언, 바이든 발언 뭐 이런 것들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현재 규명이 안 됐어요. 근데 정확하게 누구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해임 건의안부터 지금 불쑥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글쎄 뭐 상황이 좀 이렇게 끝난 다음에 좀 진짜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또 미국, 영국 네. 모두가 다 어쨌거나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외교 안보 라인이 정말 잘못 구성되어 있고 대통령을 잘못 모시는 것 같다. 모든 판단을 다 대통령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할 때는 대통령이 하지만 일반적인 일정이나 어떤 프로토콜은 다 그 외교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결국은 국내에서 외교 참사다라는 비판까지 듣게 되는 것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대통령을 모시는 외교 안보 라인에 무능과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현재 비판이 되고 있는 그 말, 비속어 논란. 이런 부분까지도 결국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 모시고 있는 그 핵심적인 상징인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음으로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정치적 행위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게 정치적 공방이 오래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야가 객관적으로 국민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 쟁점으로 돌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다른 국면이 진행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정치권과 우리나라에 어떤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백하게 사과하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과 외교안보 라인 특히 그 맨 처음 일본과의 그 회담이 흔쾌히 성사됐다라고 얘기하는 김태호 안보 1차장 이분 같은 경우가 먼저 미리 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보좌진들의 어떤 조급함 이런 것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 나오기 전에 우선 그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야 좀 된다. 내리면 이렇게 불편한 상황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논란들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지금 특히나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비속어 논란입니다. 그리고 그 비속어 논란은 지금 포럼에서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으로 참모진들에게 한 얘기고 그 참모진 중에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 발언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신이 들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당시 현장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소음도 굉장히 컸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당 발언은 대통령께서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 연설을 마친 뒤 다른 정상들과 사진을 찍고 행사 일정이 너무 늦어져서 다음 행사장으로 급히 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독일이나 프랑스, 캐나다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10배 가까이 기여를 하는데 거기 펀드를 이제 내는 돈을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10배 가까이 기여를 하는데 우리는 1억 불 발표하지 않았느냐. 그것마저도 제대로 통과가 안 되면 부끄러워서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듯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미국 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건 확실히 어떤 얘기 듣지는 뭐 못했지만 앞뒤 정황을 봤을 때는 미국 바이든 미국의 의회를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진 장관이 못 들었다는 건 비속어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당시에 박진 장관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대답 내용 자체가 한국 국회에 잘 설득해서 협력하도록 하겠다라는 대답을 박진 장관이 했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었던 박진 장관도 이 부분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1억 달러를 공유하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혹시 통과가 안 되면 다른 나라 정상들 볼 낯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파악했다는 거죠. 네. 좀 야당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라. 사과하면 끝난다라고 합니다. 저도 뭐 이런 이슈가 불거졌을 때 사과가 빠른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이 아닌 걸 등 떠밀려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사과하는 것 또한 국민께 정부가 보여줄 수 있는 진실된 태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과가 필요하다면 만에 하나 부적절한 표현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게 한국 국회를 향한 것이었다고 해도 좀 유감스럽다 정도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나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안 만나주더라도 야당 원내대표 찾아가서 유감 표명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분명히 미국이나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게 전혀 아니라 1억 불 공여가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지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것인데 그 모든 맥락을 뭉뚱그려서 이건 미국한테 실수한 거 아니냐, 외교 참사다 하는 지적에까지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은 팩트의 문제이고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이 글로벌 재정 공약 회의의 내용이나 박진 장관이 대답한 맥락 모두 이 미 의회와는 무관한 한국 국회와 관련된 부분이었음은 분명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진 장관이 저런 해명 자체를 뭐 본인이 얘기하는 거를 말릴 수는 없습니다. 해명하는 수 있는데 저런 식의 해명이 계속되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뭐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이나 김은혜 홍보수석이나 이런 분들은 국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참모들이고 대통령이 경질하려면 경질하고 계속 쓰려면 쓰고 국민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지요. 그것도 건의하는 겁니다. 네. 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이번 박진 장관의 지금 얘기도 뭐 설득력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바뀌어요. 대통령실과 그 참모들의 해명이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저는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실망스럽고 답답한 상황이 조기에 해결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풀기자를 통해서 알려진 뒤에 네. 첫 반응이 대통령실에서 외교적 부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한국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이땡땡 그 험한 욕을 하고 바이든이 날리면이었다면 왜 외교적 부담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한 10시간 가까이 지나가지고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하면 외교적 성과를 폄훼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왜 그게 또 외교적 성과와 연결되겠습니까? 저는 이걸 볼 때는 합리적 추론이 이분들이 처음 알려진 내용대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정말 뭐 한 15시간 됐다고 하나요, 언론에서? 돼가지고야 겨우 나온 게 바이든 대통령 이름을 빼고 날리면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유교 홍보수석은 기자들이 여러 차례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야당을 지칭하는 거냐? 인정했어요. 미국 의회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네 번째 가면은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이 땡땡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와가지고 이제 박진 장관 또 비속어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뭘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가 신뢰를 잃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바이든이라고 했다라고 들린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바이든으로 안 들린다. 뭐 발리면이라든지 날리면이라든지 뭐 다른 단어가 들린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뭐 정확히 이거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외교적 부담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힌 건 첫 보도를 MBC가 자막으로 딱 해서 바이든이다, 이 땡땡이다 했기 때문에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MBC의 첫 보도 이후에 그 공방은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MBC와 유착돼 있다라는 주장을 국민의힘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의혹을 제기하고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매우 부정확한 내용을 단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한 MBC의 이번 처사는 공영방송임을 포기한 처사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밀정 의혹, 광우병식 선동, 악마적 편집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현근택 전 상금 부대변인이 어떤 방법으로 사전에 그 내용을 입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특정 기자 간에 권한 유착이 있었거나 아니면 특정 기자가 밀정 노릇을 했다고밖에 의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논란 그 발언 영상이 MBC 보도 1시간 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돌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글도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대형 사고 쳤네요라고 9시 48초에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 현지에서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미 의회와 바이든을 모욕하는 발언이 우리 취재단 영상에 잡혔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워딩이네요. 대통령실에서 보도 막으려고 하는데 못 막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곧 보도 나옵니다라고 9시에 이미 저런 글이 올라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죠. 용산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대통령실 비보도 요청을 받아줬다는 얘기가 있어서 열받아 그냥 공개합니다라고 9시 28분 59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받은 글이라는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바이든 주최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이 박진 장관과 걸어 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말한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영상도 있는데 어떻게 올릴지 모르겠네요라고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는데 용화대 가는 게 통일보다 더 소원인 기자들이 떠들어댈지라는 댓글도 있고 그리고 저희 방송사 풀 취재단 영상에 잡혔다고 합니다. 추적 어디인지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궁금증들이 댓글에서 묻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MBC는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글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MBC와 민주당이 어느 정도 좀 유착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장혜찬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거 지난 정부에서 검언 유착 의혹이라고 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았고 수사까지 들어갔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1심 등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무죄가 나왔지만 검언 유착이라는 게 만약 진실이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정치권과 언론이 결탁되어서 언론의 뭐 어떤 취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엠바고 해제되기 전에 또는 데스킹을 거쳐서 기사로 나오기 전에 특정 정치인들에게 먼저 전달된다면 이건 역시 의혹 단계지만 심각하게 들여다볼 사안인 건 맞아요. 네. 그래서 검언 유착 의혹을 강하게 지적했던 민주당이 정언 유착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건 좀 심각하게 돌아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대선 당시에 네. 선대본 지도부로서 이 매주 선대본회의 참석해서 발언했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찌라시나 네. 뭐 받은 글 이런 거 보고 그 자리에서 발언 못 합니다. 최소한 이 기자나 언론사로부터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저 최고위 회의나 지도부 회의의 무게감이 결코 간단치 않거든요. 근데 박홍구 원내대표가 MBC 최초 보도가 나오기 30분 전에 이걸 당당하게 최고위 회의에서 말할 수 있었다는 건 신뢰할 수 있는 단순히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받은 글 정도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있다는 전달해 거죠? 준 사람이 만약 MBC 기자라면 이건 심각한 의혹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저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고 뭐 국회에 사과할 건 사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고요. MBC 내에도 여러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노조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 사측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곳인데 그 안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해당 영상을 촬영했던 대통령실 영상 기자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입장을 냈어요. 자신들은 왜곡하거나 편집하지 않았다고. 한데 그 입장문 내용에 보면 엠바고 해제되기 전에 영상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영상 기자나 이 영상을 받아본 누군가 어느 언론사가 엠바고 해제되기 전에 이걸 사적으로든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든 지인에게든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니까 영상 기자들도 본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진상규명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럼 대통령실 엠바고는 대통령실과 이 언론사 간의 약속입니다. 이 이전에 영상이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누가 어느 경로로 유출시켰는지는 당연히 확인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공교롭지만 해당 장소에 풀 기자단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는 출입 기자를 하더라도 그리고 순방에 동행한 기자를 하더라도 모두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풀 기자단을 구성해서 카메라 기자 2명 그리고 팬 기자 1명이 저 현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공교롭지만 MBC 영상 기자가 저 공간에 있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알려졌고 물론 그것만 가지고 이제 MBC가 민주당과 유착을 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참 공교롭다는 생각도 많은 분들은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MBC 측의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의 입장문 보시면 MBC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훨씬 전부터 SNS에 동영상이 급속히 유포되고 있었다라고 MBC는 해명하고 있고 그리고 MBC는 대통령실의 엠바고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그 엠바고가 해제된 이후에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 말은 맞습니다. MBC는 10시 7분에 올렸기 때문에 뭐 보도 유예 이후에 엠바고 위에 올린 건 맞는데 이런 논란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불편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더 불편해지시고 국민의힘이 더 불편해지시는 거죠. 이미 국민들은 알아요.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 땡땡도 아니었다, 이 XX도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이것에 대해서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었으면 곧바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이고 해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15시간 지나서 결국은 짜낸 핑계가 말도 안 되는 핑계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저 이제 풀단이라고 하는 게 대표 카메라 기자 한 분이 가서 그것을 여러 언론사 방송사들과 그 영상을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다 보고 판단한 거예요. 이 영상은 뭐지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좀 미뤄달라 또 국익을 생각해달라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정쟁거리로 삼고 바이든이 아닌 국내 국회를 향해서 그것도 야당을 향해서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외교 뭐 실수라면 실수 있고 가볍게 생각하면 실수라고 할 수 있고
참사라면 참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국내 정치에 쟁점화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이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켜주는 이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 방식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당당하고 정직하게 해라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글쎄, 그 9시에 22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맨 처음에 올렸던 건 동영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동영상이 아닌 글이 올라왔어요. 네. 이 땡땅하고 바이든 얘기가 올라왔거든요. 그때까지는 누구도 그 동영상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제 풀기자단에서 전송받은 MBC하고 일부 그 대통령실의 회원사들이 전송을 받았겠죠? 들었을 거예요. 근데 9시에 그 글이 떠오르기 전에는 그걸 보고서 아 이게 이 땡땡이다 또는 바이든이다라고 판단한 데가 있을까요? 과연?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5일이 지났는데 이 시점까지도 그게 바이든이냐 날리문이냐를 가지고 전문가들 간에 지금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제3의 버전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동영상이 그 9시 39분에 엠바고인데 그 전에 돌아다녔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이게 바이든인지 뭐 날리문인지 이거를 제대로 몰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전문가들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9시에 글이 돌아요. 바이든이라고 하는 글이. 그 얘기는 누군가가 이 방향을 그쪽으로 몰고 갔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왜 명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갔느냐. 그런데 마침 또 박홍근 원내대표도 9시 33분에 네.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디 이렇게 동영상을 안 보고 안 보고서도 그렇게 받은 글을 가지고서 그 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민주당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신뢰할 만한 데에서 이게 바이든입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본질적인 부분 뭐 비속어 논란 이거와 별개로 과연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디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게 MBC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영상 기자든 뭐 팬 기자가 됐든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엠바고라는 거는 보도 해제 시점입니다. 우리 네. 최 선배도 아시겠습니다만 그거는 기자들 간에 이 시점 이후로 네. 약속입니다. 뭐 윤 앵커도 잘 아시지만 이거를 야당의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지킬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등한시켜서 왜 보도에 엠바고 전에 얘기를 했느냐 이거는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영상 기자단들이 입장 낸 걸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니까 그 MBC 풀기자 그 기자분이 들어간 이유는 그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서 됐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른 행사를 한 다음에 바로 이 행사가 잡혔기 때문에 원래 예정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원래 우리 기업인들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서 간 거고 저도 국회에서 공보수석을 할 때는 보면은 이 풀기자단이 들어오면은 그 영상이 녹화가 되면은 그 풀단에게 모두 내용을 확인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일단, 전송을 예, 합니다. 예. 거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기사를 쓸 건지 말 건지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뭐 영상이 그 전에 나갔느냐 이거는 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짜집기 왜곡 민주당과 MBC가 뭐 정원유착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는데 그 이 땡땡 비속어가 섞이고 바이든이 날리면지 그거를 민주당과 MBC가 하라고 했습니까 대통령한테? 안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먼저 원인을 제공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면 될 거를 이제 와가지고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부를 많이 출입하다 보니까 자주 있었어요. 뭐냐? 이 메시지 관리가 안 되거나 통제를 넘어서면은 메신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메신저를 불신하게 되고 네네. 그 공격의 타깃을 잡습니다. 첫째 이유는 자기 진영 사람들이 뭔가를 해명을 하거나 화를 낼 그 구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겨우 뭐 열몇 시간 하루 넘어서까지 고민한 끝에 지금 MBC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기자뿐만 아니고 한국 기자협회에서도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솔직하지 않게 정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전체 기자를 적으로 돌린다면은 언론을 정권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타깃을 잡고 공격하는 행위를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기자, 뭐 기자협회도 마찬가지고 영상 기자단도 일단 입장을 냈습니다. 진위 여부는 밝혀보자. 그리고 대통령도 진위는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가방 의원들이 나서서 MBC를 향해서 지금 법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소리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MBC는 사실 확인도 없이 오전 10시 7분에 조작 자막을 달아 동영상을 내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동영상의 엠바고가 9시 39분인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보다 앞선 9시 33분에 해당 영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막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MBC가 민주당과 한몸으로 유착되어 여론조작을 펼치고 있는 정언유착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MBC 측에서 해명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해명을 듣겠다. 명예훼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해당 기자부터 팀장, 부장, 본부장, 사장까지 전반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법적 다툼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게 길어지면 여든 야든 서로 다 안 좋은 건 다 아는데 상황이 계속 꼬여만 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 이슈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되겠어요?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짧게 할게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건 유출 사건이라고 기억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랬는데 그 내용은 이 정부에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출이 어떻게 됐느냐, 범인 색출해라 라는 분위기로 갔는데 그것이 사실 그 나중에 탄핵으로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됐었거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그 아픈 역사를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접근해달라라는 말씀을 여당에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있을 예정인 헌재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공개 변론이 오늘 헌재에서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 이 자리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그동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권력자들은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이나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변론에 출석하실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나가서 듣겠습니다. 자, 오늘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개 변론에 나서는데 최병우 위원님, 이게 사실 이런 적이 처음인가요? 뭐 여러 차례 있긴. 아니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정당 해산 심판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헌재에 나가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건 정당 해산 심판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권한쟁의 심판이거든요. 권한쟁의 심판은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는 걸 헌법재판소한테 가려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굳이 뭐 법무부 장관이 안 나가도 되지만 법무부에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또 뭐 나간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장관은 아마 본인이 직접 나가서 이 문제를 챙겼고 그다음에 검수완박 시행령 뭐 이런 것도 본인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런 판단을 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변론에 나서기로 결정을 했고 오늘 오후 2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10분 정도는 또 변론하기 전에는 언론과 브리핑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민주당에서는 헌재에서 만약에 패소하면 법무부 장관직도 내려놔라, 사퇴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장관이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하셨죠. 이거 권한쟁의 심판에서 지면은 이거 무효됩니다. 잘못되면은 장관 사퇴하시겠습니까? 저는 공직을 국민에 의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박하듯이 직을 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돼서 책임을 지면은 사퇴하셔야죠. 사퇴하신다고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위원님, 그럼 반대로 헌법재판에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만큼 첨예하게 지금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심한 충돌이 있었던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는 오늘 변론에 나서는 한동훈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백 개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뭐 검수완박 결사 반대, 헌재는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다.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를 뭐 믿는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꼼수 법안, 뭐 검수완박은 꼼수 법안 이런 것도 보이고요. 한동훈 뒤에는 국민이 있다. 뭐 이런 글귀도 지금 보입니다. 저런 분위기가 뭐 사실 과거에도 좀 있었죠. 뭐 윤석열 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지금 과천 청사라든지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앞에 화환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들이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헌재 앞에 저렇게 수백 개의 화환이 등장한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개 변론 당청 경쟁률도 이번에는 굉장히 엄청 치열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몇 대 몇이었습니까? 네, 지금 이 어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대 1 정도 20대 1이요? 경쟁률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어제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160명이 신청했거든요. 네. 근데 가능한 좌석은 10석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평소보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고 국회에 배정된 좌석이 많아서 일반 좌석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일반적으로 헌법 이 재판소의 공개 변론에 이 정도 사람들이 몰리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800대 1 뭐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방금 화환이 이렇게 늘어선 걸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진보든 보수든 양쪽 진영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쟁의 신청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한동훈 장관이 직접 출석하게 되면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출석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화제가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국회에서는 이제 이 소송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나 이런 데는 나서지 않고 변론인을 이제 법률 대리인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좀 차이가 돼서 비교돼서 부각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제가 팩트를 정정하고 싶은 건 아까 김혜재 의원이 질의하는 영상이 나왔는데 만에 하나 이번 헌법심판소의 권한쟁의에서 이 검수완박에 대한 이 위헌 소송 법무부 측이 패소한다 하여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이 기능을 좀 열어둔 것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제 민주당이 막으려면 그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건 이건 틀렸다, 이건 위헌이다라고 하는 헌법 권한쟁의를 하거나 또는 국회 내에서 또 다른 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 두 가지가 자동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만 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법무부가 패배하게 된다면 그 시행령 바꾼 것에 대해서 여론상으로 조금 더 지형이 불리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자동 연동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어떤 위헌성을 놓고 법무부 측과 국회 측이 일단 맞붙습니다. 당연히 국회 측은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이게 위헌이다라는 입장인데, 자, 법무부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까,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안건조정위원회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이 민형배 의원인데 직전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갑작스럽게 탈당을 해서 무소속 명목으로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제3교섭단체 명목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의장탈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식이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입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검사의 수사 기소권 이런 것들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했다, 이 검수완박법이.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마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요. 뭐 반대쪽 국회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합법적이었다. 그래서 뭐 검사의 뭐 권한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 아마 이렇게 반론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에서는 뭐 반론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근거 주장들을 보면은 뭐 조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명시적으로 있느냐, 사실 없거든요. 그게 이제 국회 측은 그게 없기 때문에 법으로 다시 개정할 수 있었다라는 그래서 얘기잖아요. 검사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 수사권 조정이 언제나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검찰 정상화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건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민형배 의원이 유장으로 탈당한 건 아니에요. 탈당서도 했고 탈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도 따져볼 것 같고.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제가 볼 없다는 때는 뭐 말씀이신 거죠? 물론 뭐 네. 헌재에서 판결하는 거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네. 국민의힘 가처분도 다 예단했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전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 짚어드린다면은 이렇게 정치의 영역들이 또 다시 이제 헌재로도 갔는데 네. 저는 지난 4월에 정말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있었을 때 여야가 국회의장 주재로 합의를 잘 했어요. 그 합의만 국민의힘이 지켰다면은 이런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볼썽사나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겠느냐, 않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장 탈당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영배 의원이 뭐 위장이든 뭐 꼼수든 이건 차치하더라도 일단 민주당은 탈당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복당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과거 조수진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의 의원들이 위장이다 탈당이다 뭐 꼼수다 이런 지적을 했을 때 민영배 의원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는 최악의 꼼수들이 난무했습니다. 위장 탈당 이걸 가만히 놔두면 위장 전입이라든지 위장 이혼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로 확인돼도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법률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 탈당한 것처럼 하고 사후에 복당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민법상의 통정 허위 표시다. 이른바 짬짬이 행위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조수진 의원께서 위장 탈당이란 말을 이곳 국회에서 썼습니다.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복당 약속을 누가 했어요? 어디가 복당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봤어요? 확인했어요? 자, 지금 민영배 의원 복당 움직임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요청하고 주장하는 분은 네. 광주에 이제 그 뭐 시당위원장을 비롯해서 그쪽에 있는 정치인분들은 민영배 의원에 대한 지역 구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복당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영배 의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당을 위해서 탈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구제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이제 논리를 제공하고 있고 뭐 얼마 전에 한번 주장을 했었었는데 여전히 당내에서는 이것이 갖는 어떤 그 위험성과 어떤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정치적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민영배 의원 스스로도 당에서 먼저 요청을 하거나 당과의 교감이 없이는 복당 신청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어요. 저희들 그 주요하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도 각각 입장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탈당하고 나면 1년이 지나야 복당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우리 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족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 진행되고 있는 헌재 결정 내용까지도 진행 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될 몫이지 지금 당장 그 복당 여부를 당해서 허용한다든지 민영배 의원이 뭐 빨리 해달라라고 뭐 재촉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팩트 체크는 우리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병훈 의원이 복당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행되는 거죠. 검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표가 검토하라고 했을 때 검토 안 합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기사가 다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토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토하라고 했던 거 보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저는 민영배 의원과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병훈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섬세한 정치적 결단과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논쟁은 그만하시죠라는 것이 정리였는데 이것이 검토하십시오라고 어떻게 변질됐는지는 뭐 저는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기사에 나와 있는 거 이제 못 믿겠다고 말씀하시면 뭐 저희야 팩트 체크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날 지난주네요.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민영배 의원은 검찰의 정상화를 위해서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고
복당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의견이고 당 대표 입장에서는 잘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복당 시기에 대한 고민이지 복당을 반대할 만한 그런 것은 없지요라고 이병훈 의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진짜 이병훈 의원의 말처럼 또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이 이병훈 의원을 통해서 공개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 분께서 잠깐의 설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반대 자, 입장을 냈던 저는 그 논쟁은 그만하시죠. 네. 라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오늘 있을 헌재의 어떤 권한쟁의와 관련돼서 얘기를 좀 마무리하자면 만약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우리가 여기서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헌재에서 국회 측에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혹은 또 반대쪽에 법무부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검수완박 법안은 어떻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권한쟁의는요. 네. 사실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심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헌법 소원이라면 만약 이 검수완박이 위헌 판결 받게 됐을 때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네. 하지만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에는 이게 이를테면 위헌 소지가 짙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도 네. 그러면 위헌적인 부분, 지적받은 부분을 개정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검수완박법 위헌 소지가 짙다고 했을 때 국회에서 이걸 개정하지 않기에는 명분상 또 국민 여론상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반대로 이거 문제 없다. 위헌적인 소지가 없다라고 권한쟁의가 나오면 네. 법무부가 지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 부분 복구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봐라 헌재 결정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근거로 이 시행령 개정을 또 막는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명분이 실리겠죠. 그래서 헌재의 판결만으로 즉각적으로 효력이 정지되거나 뭔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추후에 법무부나 정부든 또는 여당이나 야당이든 추가적인 입법 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실리게 된다. 그 정도 의미를 가진 권한쟁의 심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2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떤 얘기하고 또 국회 측 법률 대리인들은 어떤 얘기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국회에서 또 다른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 소식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검경의 수사는 다양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검찰이 이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두산건설과 관련해서는 55억을 이제 성남FC에 후원했다라고 해서 제3자 뇌물 공여.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일단 기소를 한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송치를 한 그런 상태이긴 하죠. 그러나 네이버 차병원 등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네이버와 차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이 설립 주도한 주빌리 은행이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전면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뇌물을 직접 받았다 이런 얘기죠. 앞서 경찰이 두산건설이 낸 후원금 55억 원을 특정해서 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이 대표에게 적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적용을 한 거고 만약에 이 적용된 게 맞다라면 이건 점점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점점 불리해진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사실은 이건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은 앞으로 이러이러한데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거를 법원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거기에 의심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혹시 뇌물 받은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성남FC 구단주가 이재명 성남시장이고요. 네. 주빌리은행의 공동 대표가, 은행장이 예. 공동 대표가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빌리은행으로 돈이 들어간다든가 성남FC로 돈이 들어가면 그리고 실제 용도 변경이나 인허가나 이런 걸 해주는
그 권한도 성남시장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용도 변경을 해주고 자기가 뭐 이사장이나 아니면 구단주인 곳으로 돈이 들어왔다. 네. 이러면 이제 직접 뇌물이라 이렇게 제3자 뇌물이 아니고 네.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는 거 정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뇌물 혐의 피의자다 이렇게 지금 적시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 네. 다만 그런 의심이 있다. 왜냐하면 주빌리은행과 성남FC의 구단주고 은행장 공동은행장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압수수색 영장을 이렇게 청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네이버가 희망살림이라는 사단 법인을 통해서 지금 39억 원을 성남 FC에 전달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성남 FC가 네이버의 돈을 받고 선수 유니폼에 주빌리 은행을 홍보하는 문구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형의 이익이 이재명 대표에게 간 것은 아니지만 무형의 이익이 이재명 대표에게 갔다. 그래서 이건 뇌물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뭐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금전이나 유형의 이익뿐 아니라 무형의 이익도 뇌물로 판단된다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니까 아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요. 네. 검찰이 지금 보안 수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해서 공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두산건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를 적용했고요. 그런데 현재 나오는 보도를 보면 이 두산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직접적인 뇌물 수수로 검찰은 좀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강한 것 같고 지금 추가적으로 압수수색한 네이버나 차병원 등 다른 기관, 다른 기업으로 받은 성남FC의 후원금도 뇌물 대상에 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압수수색 영장이야 그냥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수사의 대상이나 수사의 어떤 심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보다 넓고 깊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긴 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기소를 하는지 또 기소하게 된다면 거기에 이유장, 공소장에 보면 기소한 이유나 근거들이 쫙 적시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고 언론이나 국민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새로 하시게 되겠죠. 네. 좀 답답하고 좀 어이없고 그럽니다. 경찰하고 검찰하고 충성심 경쟁하는 것 같아요. 제3자 뇌물 공여보다 더 센 거는 직접 뇌물로 네. 이렇게 피의자를 적시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 개인에게 들어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성남시장 일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게끔 하는 것으로 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익을 봤다라는 논리인데 그렇게 논리 전개를 하면요. 국가를 위해서 기부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그렇게 그로 인해서 공치사를 듣게 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뇌물 준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특히 체육회 같은 경우는 각 종목단체별로 기업들의 후원이 없으면 올림픽 출전하고 해서 좋은 성적 내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네. 그런 문화도 사실상 이런 재판 과정에서 모두가 다 없어질 수가 있는 이런 우려가 돼요. 이재명 지사에게 어떤 단 10원 한 장이라도 개인적인 이익으로 들어간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고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구단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주빌리은행 여기는 이제 그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은행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데 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공의 이익을 쓴 것이지 그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만들어낸 시행한 시장도 같이 덕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뇌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과대한 해석처럼 저는 보입니다. 검찰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압수수색을 이렇게 요란하게 다 알려가면서 하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본인들이 적고 싶은 대로 적어놓은 거를 또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럼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보는 국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부채는 마치 지금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까지는 무슨 제3자 하더니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만드는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정치검찰,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 듣고 지금이라도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남FC를 당시 지금은 여당이면 야당이 고소고발을 하고 시민단체가 할 때는 그 일부 사람들이 할 때는 마치 기업들로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이 광고비로 받은 액수 중에 부당하게 금품을 받거나 특혜를 줬거나 이런 걸 의심한 거 아닙니까? 금품을. 근데 경찰이 3년간 수사를 했어요.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검찰이 재수사 지시를 내서 어떻게 냈냐. 최근에 제3자 뇌물죄를 걸고
직접적인 간거는 무혐의 처분을 냈습니다. 근데 검찰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에 이번에는 뇌물죄를 적시를 했어요. 근데 적시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지금까지 무혐의 나고 무죄 나고 하는 것들 상황을 보면은 이 역시 정말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시민구단이 뭡니까? 시민구단의 그 구단의 장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 광고비를 받고 그 홍보를 하고 그 돈은 시민들께 돌아가고 구단에 돌아가는 겁니다.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성남 FC 말고 수많은 시민구단 있지 않습니까? 다 수사해야지요. 거기 광고비 받은 데는.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성남시장 있을 때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얼마나 많은 정치적 탄압과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까? 그럼 그때 놔뒀겠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검찰도 알 겁니다. 네. 경찰이 3년간 수사를 했고 본인들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하는 건 뭐 자유입니다만 나중에 그 책임도 져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완전히 법률적인 개념의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으로는요. 제3자 뇌물은 본인이 단 한 푼을 안 받았어도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을 합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바로 정찬민 전 그 용인시장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죠. 징역 7년 받았어요. 네. 그게 제3자 뇌물죄예요. 정찬민 전 의원은 거기에 단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다만 정찬민 전 의원이 그 자기 지인들이 좀 땅을 싸게 해주도록 했다 이거거든요. 지금 성남FC 뇌물 의혹은 성남시장이 용도 변경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줬어요. 근데 두산건설이 다른 때에는 후원금을 안 내다가 용도 변경을 하는 그 시점 전후에 후원금을 42억, 지금 이제 검찰은 뭐 55억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용도 변경하고 거의 맞바꾼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게 제3자 뇌물죄라는 거예요. 제3자 뇌물죄 구성은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글쎄 뭐 나중에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검찰이 뭐 책임져야 되겠죠. 저는 박하영이라는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남지청의 검사입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탄압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하영 검사가 이거 경찰이 무혐의로 가져온 게 말이 안 된다라고 7번이나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재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박은정 성남지청장 같은 경우는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죠. 이게 7번이나 묵살을 당하니까 참다 못한 박하영 검사가 이건 도저히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면서 옷을 벗고 그러니까 사표를 쓰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이 박은정 이 성남지청장이 정의로운 검사가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 막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 안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없다가 윤석열 정부 돼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누군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려고 했지만 부당한 지시 때문에 수사를 못하고 그 검사가 사표를 쓰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0초만. 박은정 검사와 당시 박하영 차장검사는 서로 좋아하는 정신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느낌상. 그 박은정 당시 그 지청장의 주장에 따르면 수사를 총장이 방해하고 있다라고 윤석열 사단에게 보고하겠다라고 말했었다라는 것을 직접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꾸 이제 사실이 엉키고 실타래처럼 얽히고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저는 이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결과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지만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었던 방송인 김어준 씨도 이재명 대표와 견줄 만한 새 인물을 이 대표가 키워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얼굴 발굴. 민주당의 차기로 머릿속에 착 떠올릴 사람이 현재 이재명 대표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지지자들도. 불안하다.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재명 대표 임기 동안 새로운 인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걸 자기 임무로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도. 두 번째, 세 번째 인물이 있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새 인물을 찾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어때요? 이 도움이 이 주장 김어준 씨의 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합리적으로 들으면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른바 이재명 우리 대표를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 볼 때는 뭐야 저거 돼가지고 좀 항의도 실제 하고 하는 것 비판의 같은데. 목소리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지금 여론 뭐 조사상이나 네. 여러 가지 당내 상황에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대표이지만 차기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거 분명합니다. 근데 아무튼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이 대표 기간 때는 당을 많이 바꿔내야죠. 네. 또 민생과 실용 위주의 민생 정당으로 바꿔내는 건 뭐 제일의 목표인데 그 못지않게 지금 당내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많은 대선 주자랄까요? 아니면 국민들로 지지받는 정치인들은 새 인물들이랄까 이런 분들은 많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이재명 대표 외에는 사실 뭐 뚜렷하게 보이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김어준 씨 속은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인물들이 필요하고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 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경험으로 보면 큰 정치는 누가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누를 정도로 뭔가 내가 큰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면 스스로 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 인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의 애칭이 이잼인가 봅니다. 이잼이 손수 자신의 경쟁자를 키우라는 김어준과 박시영, 이재명의 경쟁자를 키워야 한다는 이런 망상 이런 얘기 나오고요. 이재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김어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부 분열을 시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긴 한데 뭐 그렇진 않겠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